안녕하세요. 에, 혹시 오늘 여기 오신 분들 중에 이 GraphQL을 처음 들어보신 분 있으신가요? 다들 좀 들어보셨네요. 네, GraphQL을 간단하게 설명을 하면 이 API 레이어에서 데이터를 주고받는 데 사용하는 쿼리 랭귀지입니다. 되게 여러 가지 특징들이 있지만 크게 세 가지를 추려보면 먼저 필요한 것들만 요청해서 데이터를 받아올 수 있고, 또 여러 개의 데이터 소스를 한 번의 요청으로 처리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번 세션에서 가장 중점이 되는 이 API의 유즈 케이스를 타입의 세계로 가져올 수 있습니다. 이렇게 특징들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혹시 GraphQL을 단순히 이 페이로드를 줄이기 위해서만 사용하진 않나요? 또는 이 외부에서 전달받은 데이터 모양 그대로 고민 없이 스키마를 매핑하고 있진 않나요? 그렇다면 정말 잘 오셨습니다. 저희는 이제 프로덕션 레디 GraphQL이라는 주제로 저와 재가님이 마이플레스 팀에 합류하고 1년 반 동안 GraphQL을 운영하면서 겪었던 문제와 유용한 솔루션에 대해 공유하고자 합니다. 이번 세션은 이미 GraphQL을 사용하고 계시거나 특히 BFF, 프론트엔드를 위한 백엔드 서버를 운영하는 팀, 또는 이 GraphQL을 사용하는데 REST API랑 별 차이를 못 느끼시는 분들을 타겟으로 준비했습니다. 먼저 저희 팀을 소개할게요. 혹시 다들 영수증 리뷰 작성해 보셨나요? 네, 저희 마이플레이스는 영수증, 카드 내역, 주문 예약 같은 결제 내역을 토대로 리뷰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또 다른 사람의 리뷰를 볼 수 있는 피드와 재미있게 리뷰를 쓸 수 있는 미션도 같이 운영하고 있습니다. 마이플레이스가 GraphQL을 사용하는 이유는 왼쪽에 보이는 메인 페이지에서도 되게 여러 개의 데이터 소스를 사용하고 있기 때문인데요. 먼저 이 유저 데이터는 내부 자체 데이터베이스에서, 그리고 팔로잉이나 피드 정보는 다른 팀의 외부 API로, 그리고 저희 서비스의 핵심이 되는 리뷰 정보와 장소 업체도 다른 API를 요청해서 데이터를 가져오고 있습니다. 또 미션을 달성했을 때는 보상으로 네이버 페이 포인트도 사용하고 있고요. 그래서 다른 팀으로부터 데이터를 가져와 하나의 화면을 구성하고 있는데, 저희는 이런 거를 GraphQL을 이용해서 아주 깔끔하고 유연하게 클라이언트에게 데이터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번 발표의 순서입니다. GraphQL에서 가장 중요한 스키마부터 프래그먼트를 통한 클라이언트에서 사용하는 패턴까지 이 순서대로 진행이 되고요. 저는 앞부분에 발표를 맡은 네이버 글레이스의 프론트엔드 개발자 권기범입니다. 다음으로는 저와 같은 팀에 계신 재가님께서 진행해 주실 예정입니다. 자, 그럼 앞에서도 말했지만 이 GraphQL에서는 스키마가 굉장히 중요한데요. 이 스키마란 뭘까요? 요즘 핫한 이 챗 GPT로부터 스키마의 어원은 그리스어로 일종의 모양, 형태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이걸 데이터 레이어에서 한번 해석해 본다면 우리가 다룰 데이터의 모양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 스키마란 단어는 데이터베이스에서 더 자주 접하셨을 것 같아요. 이 데이터베이스 스키마는 데이터를 스토리지의 리드 라이트 최적화를 목표로 디자인을 하게 됩니다. 그렇다면 GraphQL의 스키마의 목적은 뭘까요? GraphQL 스키마를 디자인할 때는 API를 사용하는 입장에서 바라보게 되는데요. 저희 왼쪽 화면은 저희 마이플레이스의 리뷰 페이지입니다. 이 뷰에서 사용되는 데이터 구조를 기반으로 저희는 GraphQL 스키마를 작성하게 되는데요. 먼저 사용하게 되는 리뷰 타입이 있고, 이 리뷰 타입에서 제공하는 리뷰 내용 타입, 그리고 아래 방문 정보도 보여줘야 하기 때문에 방문 타입도 그래프로 연결이 됩니다. 그래서 GraphQL 스키마는 이렇게 클라이언트 중심으로 설계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마이플레이스처럼 이렇게 여러 개의 데이터 소스가 있다 하더라도 클라이언트는 이 GraphQL의 스키마만 바라보고 사용하기 때문에 데이터가 어디서 오는지 알 필요가 없습니다. 조금 더 예를 들면 왼쪽 위에 이 텍스트 리뷰가 있는데요. 클라이언트 먼저 유저의 닉네임, 그리고 썸네일, 그리고 리뷰의 텍스트 내용이 필요합니다. 이때 리뷰의 내용을 리뷰 API로부터 가져올 수 있고, 닉네임이나 썸네일은 저희 유저 DB로부터 가져와야 하는데,
클라이언트는 이렇게 복잡한 데이터 처리를 GraphQL이 해결해 줌으로써 이 뷰에서 사용하는 데이터만 요청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GraphQL은 이 클라이언트 중심의 스키마 레이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제 실제 사례를 들어가면서 진행해 볼게요. 왼쪽 화면은 마이플레이스의 메인 페이지입니다. 밑쪽에는 60픽셀짜리 유저의 썸네일이 있고 아래 리뷰에는 42픽셀짜리 썸네일이 있습니다. 보통은 이미지 서버를 두고 이 클라이언트에서 리사이징된 URL을 받아서 서빙을 하고 있는데요. 이 케이스를 스키마로 표현해 본다면 저라면 먼저 이 프로필 타입에 60픽셀짜리 썸네일 URL 필드를 추가할 것 같아요. 그리고 리뷰에서 사용하는 42픽셀짜리 썸네일이 필요하니까 리뷰 썸네일 URL 필드를 추가하고요. 이렇게 사용하면 스키마로 잘 표현한 것 같지만 만약 이 프로필 타입이 다른 지면에 노출이 되면서 점점 리사이징된 필드들이 추가가 될 것입니다. 이게 사실 어떻게 보면 하나의 썸네일인데 너무 복잡하게 스키마가 짜지는 것 같지 않나요? 저희는 이럴 때 필드 아규먼트를 사용해서 해결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되게 근본적인 해결책은 클라이언트에서 필요한 사이즈만 직접 선언할 수 있다면, 즉 200픽셀짜리 이미지를 줘라고 했을 때 필드를 원하는 값을 이제 인자로 받도록 정의해서 해당 값을 리턴하면 됩니다. 실제로 이 아래 쿼리처럼 이미지 필드에 200이라는 값을 전달을 할 수 있습니다. 자, 이제 저희는 동일한 이미지를 사이즈별로 필드를 추가하지 않아도 됩니다. 하지만 아직 아쉬운 점이 있는데요. 여러분, 이 스키마를 보고 어떤 사이즈를 지원하는지 알 수 있나요? 지금은 정수값으로 전달을 받기 때문에 클라이언트에서 직접 이렇게 요청을 해보고 나서야 확인을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이렇게 지원하는 사이즈는 이미 정해져 있는 데이터인데 스키마에 표현할 수는 없을까요? 그래서 GraphQL에서는 저희에게 익숙한 enum 타입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먼저 이미지 위스라는 enum 타입을 정의하고 화면에서 지원하는 사이즈를 멤버로 추가합니다. 그리고 앞에서 사이즈 인자의 타입을 정수에서 enum 타입으로 변경하고 혹시나 없을 때를 대비해서 기본값으로 이 42픽셀을 추가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더 이상 클라이언트에서는 어려움 없이 리사이징된 값을 요청할 수 있고요. 또 이 GraphQL, 플레이그라운드와 같은 ID에서도 지원하는 사이즈를 더 정확하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기존 스키마와 비교해 보면 이 왼쪽의 복잡한 필드들이 동일한 이미지별로 이제 압축이 되어서 썸네일 필드들은 썸네일 이미지 필드로, 배경 필드들은 배경 이미지 필드로 표현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같은 역할을 하는 여러 개의 필드를 하나의 필드로 처리함으로써 스키마는 더 깔끔해졌고요. 또 인자의 타입을 인엄으로 강제함으로써 클라이언트에서는 실수를 줄이고 명시적으로 데이터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다음은 암시적인 API 파라미터 케이스인데요. 마이플레이스에서는 이 장소에 다른 화면 페이지가 있습니다. 그 우측 상단에 사진 리뷰만 버튼을 클릭하면 오른쪽처럼 사진 리뷰만을 볼 수 있는데요. 그래서 이제 이 기능을 구현하려고 API 문서에서 이제 해즈 미디어 필터를 확인했습니다. 미디어 불린 값이고 미디어 포함된 여부가 있기 때문에 저는 스위치 온오프처럼 이 해즈 미디어가 true라면 사진이 있는 리뷰가 올 것이고 false이면 이 해즈 미디어 필터가 꺼진다고 생각을 했어요. 하지만 실제로 왔던 데이터는 이제 사진이 true 값은 제대로 왔지만 false일 때는 이제 텍스트 리뷰가 오게 됐죠. 그래서 뭔가 좀 이상하다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이 해즈 미디어에서의 false는 실제로는 이 필터가 꺼지는 것이 아닌 이 사진이 없는 리뷰가 오는 기능이었고요. 이 해즈 미디어 값이 없어야지만 모든 리뷰가 오고 있었습니다. 이게 어떻게 보면 되게 API를 제공하는 입장에서 설계가 되었다고 볼 수 있는데요. 이거를 조금 더 명시적으로 드러낼 수는 없을까요? 여기서도 저희는 enum 타입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해즈 미디어가 true일 때는 이 미디어 필터라는 enum 타입을 선언을 해서 with 미디어라고 추가를 하고 해즈 미디어가 false일 때는 without 미디어, 그리고 이제 해즈 미디어 값이 없을 때는 all이라는 값을 두고 좀 더 명확하게 enum 타입을 정의를 할 수 있고요. 이렇게 empty가 어떤 값이 없을 때 상태가 의미를 가질 때는 enum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네, 그래서 미디어 필터를 선언하면 앞서 보여드린 것처럼 ID에서 더 정확하게 볼 수 있고
이 장소에 다른 리뷰라는 쿼리를 요청을 할 때 장소 아이디와 미디어 필터라는 하나의 인자를 더 추가함으로써 그리고 기본 값으로 전체 리뷰를 요청함으로써 더 유연하게 스키마를 표현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사진이 있는 리뷰를 요청을 할 때는 이 미디어 필터 값에 with 미디어를 요청을 하면 되고 사진이 없는 리뷰는 without 미디어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필터링이 없는 모든 리뷰를 받아와야 할 때는 값을 주지 않아도 기본 값으로 어를 줬기 때문에 전체 리뷰를 받아올 수 있고요. 이렇게 인엄을 사용함으로써 API 제공자 관점이 아닌 API 사용자 관점으로 더 명확하게 스키마를 표현할 수 있습니다. 이번에는 프론트에서 다루기 어려운 에러 핸들링 부분입니다. 마이플레이스에서는 자체 프로필 기능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때 두 가지 검사를 진행하는데요. 먼저 이 닉네임의 준봉 여부와 사칭하거나 욕설을 막기 위해서 금치거 검사를 같이 하고 있습니다. 이 두 가지 에러 케이스를 처리하려면 보통 상태 코드를 먼저 떠올릴 수 있는데요. 하지만 GraphQL은 모든 상태 코드가 200으로 오기 때문에 이 방식을 사용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 다음으로 이제 GraphQL에서 지원하는 에러 배열에 담아서 전달을 하더라도 이 클라이언트는 이 코드를 보고 분기를 해야 하는데 이 코드를 어떻게 관리할 수 있을까요? 또 금치거 같은 경우는 어떤 금치거인지 이제 메타데이터로 전달을 해줘야 하는데 타입이 지정되어 있지 않은 코드와 메타데이터를 이 클라이언트가 과연 신뢰할 수 있을까요? 이런 에러들은 에러 페이지를 바로 노출하는 게 아닌 클라이언트에서 직접 처리를 해야 하는데요. 이 에러들을 즉 데이터를 스키마로 가져올 수는 없을까요? 그래서 스키마로 만약 표현을 한다면 성공 여부 그리고 중복 여부 이 금치과 배열을 하나의 타입으로 리턴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어느 정도 해결이 된 것 같지만 만약 하루에 5번 바꿀 수 있다는 제한 스펙이 추가된다면 이 타입에도 이렇게 5번이 넘었는지 그리고 몇 번을 바꿨는지에 대한 필드가 추가가 됩니다. 여기서의 문제점은 지금 공존할 수 없는 필드들이 하나의 타입에 다 같이 있는 건데요. 만약 성공은 true라는 값이 왔는데 나머지 값들이 들어와서 응답이 온다면 이 클라이언트는 어떻게 처리할 수 있을까요? 우리는 이럴 때 여러 타입을 하나의 타입으로 리저브할 수 있는 유니언 타입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먼저 이 각 에러를 타입으로 표현하면 메시지만 가지고 있는 중복 에러 그리고 금치거 배열을 가지고 있는 금치거 에러로 정의를 할 수 있고 이 닉네임 검사의 아웃풋 타입으로는 성공, 중복 에러, 금치거 에러를 유니언 타입으로 리턴할 수 있습니다. 클라이언트에서는 인라인 플래그먼트를 이용해서 응답으로 올 수 있는 타입 내에서 이 특정 타입일 때 원하는 필드를 요청할 수 있는데요. 실제로 닉네임이 성공했다면 클라이언트에서 요청했던 닉네임 필드가 닉네임 중복이라면 요청했던 메시지 값이 그리고 금치거 에러가 발생했다면 금치거 배열을 받아올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유니언 타입으로 에러 핸들링이 다 해결되었을까요? 만약에 앞서 말했던 1의 5의 제한 이런 스펙이 추가가 되었을 때 기존에 사용하던 클라이언트 쿼리로는 이런 새로운 에러 타입을 알 수가 없습니다. 즉 아무 데이터도 받을 수가 없죠. 이 구조는 이 추가와 변경에 있어서 확장에 닫히게 됩니다. 이럴 때 GraphQL에서 지원하는 인터페이스 타입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객체 지향에서의 인터페이스와 비슷하다고 볼 수 있는데요. 인터페이스를 구현한 타입에 한해서 클라이언트는 인터페이스의 필드에 대해서도 데이터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먼저 베이스 에러라는 인터페이스, 메시지 필드를 가지고 있는 타입을 정의를 하고 닉네임 중복과 이 금치거 에러는 이 베이스 에러를 구현하게 됩니다. 그리고 만약 새로운 스펙이 추가되어서 1의 5에 대한 에러가 발생했을 때 또 마찬가지로 이 베이스 에러를 같이 구현을 하게 되고요. 그럼 기존의 쿼리에서 이 맨 아래에 베이스 에러 인터페이스일 때 메시지 필드를 요청을 하면 우리는 위에서 5의 제한 타입을 명시하지 않았더라도 내가 요청했던 메시지 필드를 받음으로써 에러를 인지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인터페이스 타입을 사용하면 클라이언트는 배포 전 모르는 새로운 에러 타입이 발생을 해도 대응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유니언과 인터페이스를 사용을 해서 클라이언트는 좀 더 명시적이고 이렇게 유연하게 에러 핸들링이 가능해집니다. 이번 챕터부터는 제가님이 진행해 주실 건데요. 그 마지막으로 퀴즈가 하나 있습니다.
저희 왼쪽 화면에 이메일, 핸드폰, 썸네일, 자기소개 필드가 있는데 여러분이라면 어떤 타입으로 정의하실 것 같나요? 네, 어떤 타입이 어울릴까요? 네, 스트링이겠죠. 근데 이게 정말 최선일까요? 우리가 타입을 집합으로 나타내면 스트링이라는 타입이 차지하는 영역은 이만큼이 될 거예요. 근데 URL이라는 타입은 그보다 훨씬 더 좁은 집합이 될 겁니다. 왜냐하면 특정 패턴을 만족하는 스트링이기 때문이죠. 마찬가지로 전화번호나 이메일, 그리고 데이트 타임의 ISO 포맷 스트링 같은 타입들도 훨씬 더 좁은 집합일 거예요. 예, 그러면 이메일이라는 필드를 스트링으로 나타내는 것보다 이메일이라는 타입으로 나타내면 더 좋지 않을까요? 예, 이것을 구현하게 해주는 것이 GraphQL의 스칼라라는 스펙입니다. GraphQL은 인트, 플롯 같은 빌트인 스칼라 타입을 가지고 있는데요. 여기 오브젝트 타입을 정의하는 그림에서 보라색으로 마크한 지점들이 빌트인 스칼라들입니다. 네, 스칼라는 GraphQL 타입 시스템의 리프 노드라고 볼 수 있습니다. 저희는 미션 페이지를 만들면서 해당 월에 특정 미션들을 불러오는 쿼리를 작성했어야 했는데요. 이때 연월 형식의 문자를 받아왔어야 했습니다. 근데 단순히 스트링으로 하기보다 조금 더 이 연월이라는 조건을 만족하는 스칼라 타입을 만들기로 했어요. SDL에서 스칼라 타입은 스칼라 그리고 스칼라의 이름으로 표현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구현은 쓰시는 라이브러리에 맞게 입맛에 맞게 구현할 수 있습니다. 저희가 GraphQL에 GraphQL 스칼라 타입이라는 API를 이용해서 구현한 모습인데요. 여기 시리얼라이즈와 파스 밸류 부분은 조금 이따가 설명드릴게요. 이렇게 구현을 하고 인풋이나 아웃풋 타입으로 해당 스칼라를 넣게 되면 이 스칼라 타입으로 데이터를 주고받을 수 있게 됩니다. 네, 시리얼라이즈와 파스 밸류가 어떤 역할을 하는지 설명드리고자 하는데요. 여기 인풋에 데이트 타임이라는 ISO 스트링을 받게 된다고 해봅시다. 예, 클라이언트는 서버에게 제이슨 타입으로 데이터를 보내야 되기 때문에 데이트라는 객체는 쓸 수 없을 거예요. 이때 서버가 이 스트링으로 받은 ISO 포맷의 스트링을 서버가 쓸 수 있는 값으로 바꾸는 것이 바로 passValue 함수가 해주는 역할입니다. 여기서는 데이트 인스턴스를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다시 클라이언트에게 전달할 때 JSON 타입이 허용하는 스트링 타입으로 바꾸는 이 역할을 하는 것이 시리얼라이즈 함수입니다. 예, 실제 구현 넷인데요. 서버에서는 Day.js 인스턴스로 핸들링을 하고 클라이언트에서는 스트링으로 받는다고 쳐볼게요. 여기 서버에서 Day.js 인스턴스를 받아서 클라이언트에게는 스트링을 줘야 되니까 이렇게 ISO 스트링으로 변경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클라이언트는 클라이언트가 어떤 값을 줄지 모르니까 unknown 타입으로 받고 서버는 이를 Day.js 인스턴스로 바꾸는데요. 이때 이 밸류가 스트링 타입인지를 체크하고 정규 표현식을 만족하는지도 체크하고 발리드한 데이트인지 체크하고 만약에 그렇지 않으면 에러를 리턴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이 커스텀 스칼라를 이렇게 도입해 보면 GraphQL IDE에서 쿼리를 날려보면 여기 인발리드한 값이 들어올 때 이렇게 에러를 리턴해서 사용자에게 알려줄 수 있습니다. 스칼라는 이렇게 유효성 검사를 통해서 타입 세이프티를 더 안전하게 보장해 줍니다. 네, 다시 아까의 퀴즈로 돌아가서 이 필드들은 이메일은 이메일 타입으로, 폰은 폰 넘버, 썸네일 URL은 URL 타입으로, 디스크립션은 마크다운으로 하면 훨씬 더 직관적이고 타입이 잘 보장되겠죠. 예, 그리고 이렇게 많이 쓰이는 스칼라 타입들을 제공해주는 라이브러리가 GraphQL 스칼라라는 라이브러리가 있습니다. 이번 케이스에서는 클라이언트에서 복잡한 조건을 다룰 때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저희는 이렇게 화면 리뷰 페이지가 있는데 여기서 리뷰의 노출 조건이 좀 복잡했어요. 지금 엄청 단순화한 건데요. 리뷰가 개인적인 것이 아닌지, 검수를 받은 것인지, 신고받은 리뷰가 아닌지를 가지고 리뷰 노출을 판단하게 돼요. 근데 이게 정말 클라이언트의 관심사일까요?
더군다나 클라이언트 환경이 여러 곳이 있다면 각 클라이언트 개발자들이 이 조건을 기억하고 개발을 해야 되는 테니까 좀 악몽 같은 일이 될 겁니다. 여기서 클라이언트의 관심사가 뭘까요? 네, 리뷰 노출 조건이겠죠. 그렇다면 서버가 애초에 이 클라이언트의 관심사만 필드로 내려주었다면 어땠을까요? 네, 필드 리졸버를 이용하면 그렇게 구현할 수 있습니다. 필드 리졸버는 일종의 게터 함수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요. 우리가 클래스나 데코레이터 방식으로 코드 퍼스트로 스키마를 작성할 수 있는 이런 nest.js 같은 라이브러리를 사용하면 이렇게 오브젝트 타입을 클래스로 선언할 수 있습니다. 리졸버는 이런 식으로 선언할 수 있는데요. 제가 지금 테스트 유저라는 쿼리를 만들고 리턴 타입으로 테스트 유저를 리턴하고 있어요. 여기서 필드 리졸버는 이런 식으로 선언하는데요. 여기서 페어런트로 받는 것이 해당 리턴 타입 그 타입이고 이 타입이 가지고 있는 데이터를 가공해서 파생 값을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방금 같은 예시를 이제 ID에서 실행해 보면 이렇게 풀 네임이 퍼스트 네임과 라스트 네임의 합친 값으로 오게 되죠. 근데 이런 거 레스트에서도 가능하지 않냐고요? 물론 가능합니다. 근데 이렇게 만들어 버리면 필요에 상관없이 항상 계산하게 되는데 만약에 조금 계산이 복잡해지면 퍼포먼스가 낭비될 거예요. 그리고 필요 시에만 받을 수 있게 하려면 파라미터를 추가하거나 엔드포인트를 따로 하나 더 만들어야 될 거예요. 공수가 들겠죠. 그에 반면에서 그래피컬 필드 리졸버는 필드를 요청하지 않을 땐 계산을 하지 않습니다. 필드를 요청할 때만 계산하게 되죠. 그래서 훨씬 퍼포먼스에 유리합니다. 더군다나 GraphQL의 컨텍스트도 사용할 수 있고 이렇게 클래스로 구현하는 라이브러리를 쓰신다면 클래스의 멤버들에도 접근할 수 있으니까 훨씬 풍부하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필드 리졸버는 이런 클라이언트 각 개개인이 기억해야 되는 어떤 복잡한 비즈니스 로직을 서버 사이드로 호이스팅한 것이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각 클라이언트는 훨씬 더 단순하게 필드를 사용할 수 있죠. 네, 이번에는 팔로잉 후에 UI 업데이트 문제에 대해서 소개하려고 하는데요. 여기 저희 서비스의 메인 페이지가 있어요. 그리고 저는 이 피드 탭에서 동그랑땡 교수님을 팔로우하려고 했어요. 이때 팔로우 뮤테이션이 날아가고 이렇게 팔로잉 카운트가 하나 늘어나고 팔로우라는 버튼은 팔로잉이라는 상태로 버튼이 바뀌어야 됩니다. 근데 문제는 이 프로필을 그릴 때는 미쿼리를 사용했는데 이렇게 피드 탭에 있는 UI는 리뷰라는 페이지네이션 쿼리로 그려지고 있었어요. 그럼 이게 어떻게 팔로우 뮤테이션을 보내고 응답을 받아서 UI를 업데이트를 잘 할 수 있을까요? 첫 번째 방법은 글로벌 스토어를 업데이트하는 것입니다. 글로벌 스토어에 어떤 값을 바꿔야 하는지 잘 찾고 그 다음에 값을 찾으면 업데이트를 하는 거죠. 근데 이런 방식은 상태가 조금이라도 복잡해진다면 더 이상 유지할 수 없는 방식일 겁니다. 두 번째는 리패치를 하면 되죠. 저희가 한번 팔로우를 할 때마다 갱신하려고 하는 데이터들을 다시 한번 리패치를 하면 됩니다. 근데 이렇게 하면 트래픽이 갑자기 많아지고 백엔드 개발자가 범인을 찾을 수도 있겠죠. 이에 대한 훌륭한 방법이 노멀리제이션을 이용하는 것입니다. 저희가 데이터베이스의 정교화는 많이 들어보셨을 것 같아요. 데이터베이스의 노멀리제이션은 데이터의 중복을 관계와 참조로서 제거합니다. 이를 통해 데이터의 무결성과 일관성을 지키는 것이죠. 그렇다면 클라이언트 사이드의 정교화는 무엇일까요? 클라이언트 상태의 정교화일 거고 그 상태는 보통 서버에서 받은 데이터일 거예요. 클라이언트 사이드에서 정교화를 하려면 서버로부터 받는 모든 스키마를 미리 알고 있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른 패치 라이브러리에서는 할 수 없는 정교화를 GraphQL 클라이언트 라이브러리에서는 할 수 있는 게 됩니다. 아폴로 클라이언트는 정교화를 타입의 이름과 아이디로 유니크한 캐시 아이디로 삼아서 하게 되는데요. 여기 잠깐 예시를 보여드리면 이런 쿼리 응답이 왔다고 해볼게요. 투두라는 타입으로 어떤 배열이 왔어요. 이때 GraphQL 아폴로 클라이언트는 이것을
캐시에 정교화를 하게 되는데요. 데이터를 직접 저장하는 것이 아닌 이것의 타입 이름과 아이디로 레퍼런스를 삼게 되고 실제 그 레퍼런스가 가리키는 곳에 데이터를 저장하는 것이죠. 네, 이런 옵션을 키게 되면 여러분들도 개발자 도구에서 직접 확인하실 수도 있습니다. 아니면 익스텐션을 사용하셔도 볼 수 있고요. 두 번째는 우리가 아폴로 클라이언트가 제공하는 두 번째 기능은 리렌더링을 해준다는 것인데요. 우리가 이렇게 한 페이지 안에서 투두스라는 페이지 내이션 쿼리가 있고 투두라는 한 아이템을 보여주는 쿼리가 있다고 해볼게요. 지금 이 데이터들은 정교화가 돼서 투두 3이라는 이 레코드는 하나의 공간에 존재하게 되고 정교화가 된 상태이죠. 만약에 여기서 캐시를 업데이트하게 되면 아폴로 클라이언트는 그 즉시 이 데이터를 쓰고 있는 곳에 컴포넌트를 리렌더링 시켜주게 됩니다. 즉 캐시의 업데이트가 UI의 업데이트로 전파되는 것이죠. 네, 그럼 아까와 같은 문제를 이렇게 해결할 수 있습니다. 뮤테이션을 보낸 다음에 응답으로 업데이트하고 싶은 데이터를 받아오면 되는 것입니다. 이게 복잡한 얘기니까 한번 설명을 해볼게요. 저희가 아까 같은 그림으로 이런 쿼리를 부르고 이게 글로벌 캐시로 이렇게 되어 있다고 해봅시다. 제가 팔로우를 눌렀습니다. 뮤테이션을 이렇게 보내게 되고 이에 대해서 받아오는 값은 갱신하려고 하는 필드들을 잘 셀렉션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데이터가 받아오면 아폴로 클라이언트는 정교화를 하게 되는데요. 이 정교화 프로세스를 한번 따라가 볼게요. 먼저 유저 타입의 ID 1이니까 유저 1이라는 레퍼런스를 따라가게 될 거고 그중 바뀐 이 필드를 업데이트하게 될 겁니다. 두 번째로 팔로잉 한 유저의 레퍼런스를 마찬가지로 찾아가서 팔로우 스테이트라는 곳을 업데이트하게 되겠죠. 근데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아폴로 클라이언트는 캐시 업데이트를 UI의 업데이트로 전파시킵니다. 그래서 뮤테이션 한 번으로 이런 UI 업데이트까지 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여기서 필요했던 게 뭔가요? 글로벌 상태 매니저도 필요하지 않았고 리패치도 필요하지 않았습니다. 오로지 그래프QL 클라이언트와 정교화를 잘 사용했을 뿐이죠. 네, 이번에는 쿼리를 보내는 곳과 쓰는 곳 사이의 거리에 대한 문제를 말씀드리려고 하는데요. 보통 저희가 컴포넌트 트리의 루트는 페이지 컴포넌트이고 거기서 서버로부터 요청을 보낸 다음 받은 데이터를 어떤 프롭스로 전달하게 될 거예요. 근데 이럴 때 문제가 생기는 지점은 데이터를 쓰는 곳과 데이터를 부르는 곳의 거리가 멀다는 점입니다. 만약에 새로운 데이터 의존성이 생기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데이터 호출처를 찾고 해당 쿼리에 필드를 추가해야겠죠. 근데 만약에 컴포넌트 트리가 복잡해지면 도대체 어디서 쿼리를 요청하는 건지 찾기가 어려워질 거예요. 두 번째는 최사인 쿼리에서 어떤 필드가 안 쓰이는지 알기가 어렵다는 점입니다. 하위 컴포넌트 트리에서 어떤 필드가 안 쓰이는지 알기 참 어렵죠. 여기서는 이 필드가 쓰는 곳이 없었습니다. 한마디로 변경이 어려워진다는 것입니다. 만약에 컴포넌트가 자기가 필요한 데이터 의존성을 선언하고 바텀업 방식으로 최상위 루트 컴포넌트에게 전달할 수 있으면 어떻게 될까요? 이렇게 리프 노드부터 데이터 의존성을 상단까지 전달하고 이 페이지 컴포넌트들은 이런 데이터 의존성을 합쳐서 하나의 쿼리로 불러오게 된다면요. 네, 이것이 바로 컴포넌트 합성의 멘탈 모델을 데이터 의존성 합성으로 확장시킨 것이라 볼 수 있는데요. 그리고 이것이 그래프QL과 릴레이가 탄생한 배경이 되기도 합니다. 아래 영상에서 배경과 설명이 잘 되어 있으니까 한 번쯤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도대체 어떻게 할 수 있냐고요? 프래그먼트를 통해서 할 수 있습니다. 프래그먼트는 데이터 의존성을 재사용할 수 있는 단위로 묶은 건데요. 여기 유저라는 타입에서 썸네일 URL이라는 필드를 프래그먼트로 나타내면 이런 식으로 나타낼 수 있습니다. 다시 아까의 문제 상황을 가보면 이렇게 데이터 의존성을 상단으로 전달하는 것은 프래그먼트를 전달하는 것이나 마찬가지입니다. 그리고 만약에 새로운 데이터 의존성이 생기면 오로지 그 컴포넌트가 데이터 의존성을 명시하고 상단에 하기만 하면 되는 것이죠. 컴포넌트 트리의 다른 컴포넌트는 더 이상 신경 쓸 필요가 없습니다.
변경이 쉬워지는 것이죠. 네, 여기까지였고요. GraphQL은 단일 엔드포인트를 사용한다 혹은 선언적 패칭을 한다 이런 것들 말고도 엄청 무수한 잠재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잠재성은 결국 DX의 향상으로 이어지고 DX의 향상은 UX의 향상으로 확장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저희는 마이플레이스를 운영하면서 프로덕션의 여러 문제들을 GraphQL의 강력한 기능을 통해 해결했고 무척이나 만족하고 있습니다. 이번 발표가 여러분들이 GraphQL의 잠재성을 재발견하고 접목해 보시는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